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인생 희로애락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이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동갑인 아내와는 결혼 생활 6년 만인 재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세상에 깔끔한 이혼은 없고 상처 없는 이혼은 없다는 거요. 특히 이혼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배신인 경우 영원히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회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주변 어떤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제 사연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동생이 아는 푸념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만난 고향 친구 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 정 힘들면 네 와이프한테 보내는 게 어때?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애 엄마가 애 달라는 말 안 해? 내 잘못으로 헤어진 거면 나도 애를 내가 키운다고 굳이 고집 안 했을 수도 있지. 여자가 남자랑 눈 맞으면 자식 새끼도 안 보이는가 봐. 근데 그 사람이 키운다고 해도 나는 안 보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새끼가 계보 밑에서 자라는 꼴은 못 보겠다. 계모도 마찬가지고. 난 앞으로 우리 지호 아빠로만 살고 싶어. 나이가 젊은데 재혼 안 하고 평생 살겠다고? 아서라. 장담하지 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원하면 또 모르지만 아직은 그래. 나 혼자 키우지만 구김살 없이 키우고 싶다. 뼈아픈 이혼 과정을 지나며 제가 결심한 건 앞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만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 혼자 어린 아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제가 젊은 나이라고 주변에서 여자 만나라고 푸시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결혼이라는 거에 너무 질려버렸나 봅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니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항상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제게 시집와준 아내가 그저 고마웠거든요. 저는 전북 김제의 한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멀어도 너무 멀죠? 아내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친구들이 그래도 10대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부모님들은 거의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는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어울리곤 했었죠. 그러다 시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조금씩 사이가 소원해졌고 다들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고 대도시로 떠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아내도 그런 동네 친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취업한 후에 서울에 올라온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그 모임에서 다시 만나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내랑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등 동창이긴 하지만 어릴 때 그다지 친하진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동양 모임 친구들도 다들 놀랐습니다. 연애하는 걸 밝히지 않은 것도 이유였지만 성격이 활발하던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놈이랑 사귀는 사이라고 오해한 친구들이 여럿이었거든요. 그중에 한 친구 놈이 하는 말이 너네 둘이가 결혼한다고? 와, 나는 미정이 네가 규진이랑 사귀는 줄 알았다. 아니, 둘이 영화 본다 어쩐다 그러지 않았냐? 둘이 사귀는 건 진짜 몰랐네. 그 무엇이냐? 둘이 비밀 연애 뭐 그렇게 하다가 빵 터트린 거야? 규진이가 알면 서운하겠어. 오늘 안 왔으니 망정이지. 미정이 너도 이리저리 그렇게 웃음 주는 거 아니야. 남자는 말이야. 여자 웃음 한 방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그 친구를 나무랐습니다.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누구한테 웃음을 줬다는 거야? 다 고향 친구들이니까 친해서 그런 것이지. 아내의 말에 저도 아내 편을 들어줬죠. 야, 임마. 우리 미정이를 어디다가 갖다 붙여? 규진이 그 새끼가 울린 여자만 대체 몇이냐? 내가 아는 것만 3명이야. 고향 친구니까 그러고 다녀도 친구로 봐주는 거지. 안 그랬어 봐. 그 새끼는 우리랑 어울리지도 못해. 오늘도 여자 만나느라 모임에 나오지도 않은 거 아니야? 규진이 그놈 그거 코인인지 뭔지 그거 하다가 돈 다 날리고 시골 도로 내려갔잖아. 시골 가서 지부모 하우스 농사 돕는다고 말이여. 미혼 남녀들이 모인 동창 모임이니 썸 타는 사람이 저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결혼한 커플이 있었고 간혹 제 아내처럼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었기도 했죠. 저는 그건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잘 아는 친구들이니 이상하게 오해할 것도 없었고요. 아무리 어릴 때 알던 사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남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갈등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어서 아내가 싫은 소리 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혼할 만큼 큰 문제는 부부 사이에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죠. 아내도 물론 힘들었던 게 있었겠죠. 아내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시골 본가에 내려가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친정도 같은 동네에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시골을 가더라도 저희 집에 가는 걸 싫어했다고 해야겠네요. 1년에 고향 내려가는 건 딱 2번입니다. 추석과 설날이요.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 보면 어버이날이며 생신이며 이런 것들은 거의 전화와 용돈으로 챙기는 게 다였죠. 자주 가는 일이 없어도 아내는 본가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껄끄러워했습니다.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 유명한 호랑이 엄마였는데 동네 애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아들 셋을 키우셨으니 보통 강단이셨겠습니까? 허풍이긴 했지만 우리 엄마가 빵봉지를 던지면 날아가는 빵봉지가 까질 정도라고 친구들에게 엄마의 괴력을 장난삼아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둘째였는데 형이 엄마한테 맞는 걸 하도 많이 받는지라 알아서 스스로 잘했습니다. 그 시골 깡촌에서 아들 3 다 대학 보내고 은행원, 공무원, 나름 큰 회사 다니는 저, 이렇게 자식 농사 지으신 분이라 동네에서 나름 성공한 어머니 대접도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다 어머니는 지금의 제 아내를 학창시절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나름 잘했던 반면 아내는 노는 걸 더 좋아했고 심하게 말하면 동네 날라리였습니다. 간혹 우리 엄마에게도 이상한 짓 하다 걸려 혼이 나기도 했거든요. 미정이 그것이 어제 보니 누구 오토바이인지 뒤에 열쇠고리처럼 달랑달랑 매달려 가더만. 그러다 사고 나면 지 부모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는 것이냐. 참말로 미친년이다. 그것이. 마침 내 눈에 띄었으니 혼자서 보냈는데 어른들 안 보이는 데서 아주 지랄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요. 엄마는 남의 집 자식한테 뭔 잔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쇼. 아이고, 나는 저런 년이 내 새끼 좋다고 할까 그것이 무섭다. 니 혹시 미정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도 말어.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는 무조건 엄마가 정해준 여자랑 결혼할 것인게. 그려, 니는 필시 그래야 한다잉. 그렇게 험담하던 동네 날라리 친구가 제 짝이라고 나중에 인사 왔을 때 어머니 반응은 어땠을까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짐작하시죠? 힘들게 공부시켜 서울로 유학 보내놓고 좋은 회사 취직했다는 아들놈이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사람이 동네 친구인 거 보고 어머니는 서운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아내를 이해합니다.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부모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대장부같이 성격에 며느리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분은 절대 아니셨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본인 서운한 마음 금방 접으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고요. 형수님과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아들 태어났을 때도 집안의 첫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도 형과 똑같이 보태주셨어요. 내는 아우라고 적게 주고 형이라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둘 다 똑같은 내 자식이니 똑같이 보태준다고 해서 형이 서운해하지도 말고 아우도 더 욕심내지 말아야 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시골 촌부에게 돈 나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 자식들 결혼시켜 주신 거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들 새 출발하는데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아내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작부터 빚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에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결혼할 때 빚은 안 지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시작이 빚잔치니 이거 언제 다 갖고 살아?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걔는 좋은 집안 남편 만나 집도 서울에 떡하니 장만하고 우린 겨우 서울 변두리에 겨우 빌라로 전세로 시작하는데 정말 짜증난다. 콩이 굴러가는 거랑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랑 똑같겠어? 어느 세월에 집을 사냐? 집 사는 게 인생의 목표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뭘 그렇게 남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발전이 없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시골 촌놈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나 좋다는 서울 남자 다 뿌리치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뭐 그렇게 말해야 해? 나는 뭐 나 좋다는 여자 없었는 줄 알아? 아내의 투정을 달래다가 남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저도 끝내는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도 늘 먼저 사과하는 쪽은 제 쪽이었습니다. 다투더라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했고 싸움을 길게 끌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본가에 내려가는 걸 싫어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같은 동양 출신이니 잘 알지만 아내 또한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태어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 희생하신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탓에 장모님의 상처를 공감하며 그에 대한 반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아내의 생각에 공감하고 맞춰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시댁이라는 이미지에 큰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최대한 조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시골에 내려가는 2번에 명절 이외에는 전화 연락조차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못 뵙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막내가 김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어머니를 가끔 들여다보긴 한다 해도 저도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자식 노릇을 하고 싶었고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있고 부모님과 전화 때마다 아내의 안부를 궁금해하셔서 아내도 종종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할 때면 항상 처가에도 연락을 드려 간단한 안부를 묻습니다. 그 정도는 자주 못 가는 자식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리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으면서 제 아내에게 대리로 효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모님께 종종 전화로 안부 정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반응이 각자 부모한테는 각자 전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부모한테 연락을 강요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라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이란 생신날 못 내려가니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자주 전화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는 장모님께도 늘 연락드리잖아. 멀리 계시는 부모님 마음 쓰이는데 그 정도는 해줬으면 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까지도 거의 먼저 연락을 드린 적 없고요. 결혼 초에는 당당하게 서운하다고 요구했지만 아내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저도 포기하게 되었고요. 돌이켜보면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저는 늘 양보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제사가 있는 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때부터 제사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결혼 후에도 제사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식사는 합니다. 그리고 처가에 다녀온 후 각자 친구와 모임을 갖거나 합니다. 명절에 저희가 방문하면 정말 손님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푹 쉬다 갔었습니다. 형수님이 오히려 음식이며 설거지며 더 하셨고요. 우리 아내는 아이 보라고 고무장갑도 못 끼게 했습니다. 또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서울집에 방문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결혼 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대한 많이 배려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싱글일 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챙겨야 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새로운 역할도 주어지는 걸 다 거부하고 난 예전처럼 편하게만 살겠다고 주장하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다들 저와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심하면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저희 집이 흔히 말하는 못된 시모나 시집 식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흐르니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싸움이 되는 게 싫어 아예 말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살가운 부부는 아니었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로 바빴고 외벌이다 보니 늘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야근도 많이 해서 아내 나름 아이를 육아하느라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는 늦게 퇴근해서도 설거지며 아이 빨래, 분리수거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만 보고 정말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그 치열한 사회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건 순식간에 찾아오더라고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제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으니까요. 자식은 늘 부모가 건강할 거라 생각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말을 안 할 뿐 계속 늙고 병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늘 아픈 데였고 편안하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난데없이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하긴 1, 2년 전부터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되더군요. 어머니의 치매 진단으로 우리 가족은 비상이 걸렸고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 어머니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초기라서 약물로 늦추는 게 가능하긴 한데 대신 회복은 안 된대. 문제는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야. 어머니 혼자 밥 해먹고 치우고 혼자 용변 보는 것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게 문제고. 어머니를 혼자 놔두는 건 안 되는 거네. 위험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선 막내 내가 아무래도 자주 들여다보고 사람을 써서 어머니를 돌봐야겠는데? 내가 들여다본다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어. 간병인을 쓰던지 시설로 보내던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시설로는 안 가려고 하셔.
자기 지금 멀쩡한데 집 놔두고 어딜 가겠냐고 화를 내시더라고. 그건 더 심해지면 생각해볼 문제 같아. 그 당시 어머니 상태는 촉이라고는 하셨지만 같은 말 하루에 수십 번 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화하셔서 하고픈 말씀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말하기론 갑자기 피해망상 증상이 생기셨는지 자기 물건도 어디 놔두고 잊어버리시고는 누가 훔쳐갔다 하시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하더군요. 치매는 사실 몸 못 움직이고 막말로 벽에 똥실하는 그런 중증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초기에도 주변 가족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보기엔 겉은 멀쩡해서 더 힘들어요.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아들들이고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닥치는 대로 돌리십니다. 밤이고 낮이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고 상관없이 당신 생각날 때 전화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하다가 연락 안 되면 연락 잘 안 된다고 엄청 화내시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같은 대답하다가 한 번 짜증내면 내가 2번 다시 너한테는 전화 안 한다 하시다가 30분 후 또 하십니다. 더 미치겠는 건 수시로 밖을 나가시는 통에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였습니다. 피해망상 증상이 심할 때는 온 동네방네 아들들을 나쁜 놈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싸움 걸듯 전화하기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얘기해 번갈아 어머니를 모시는 방법도 논의해봤는데 형수가 2손 2발 들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 방법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 뜻밖의 인물이 해결책을 주더라고요. 구세주는 다름 아닌 제 와이프였습니다. 지효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머니를 당분간 내가 내려가서 보살피는 게 어떨까 해. 친정도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지효도 내가 데려가면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하셨거든? 사정이 이런데 내가 나몰라라 하고 있기도 참 그러네.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정도겠어? 앞으로 내가 당신 맨날 업고 다녀도 모자라지. 엄마 심하진 않으니까 당신이 식사만 좀 챙겨드리고 어디 멀리 나가지 않게만 하면 될 거야. 심해지면 시설에 모시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지면 꼭 말하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뭐야? 당신 우리 집 가는 거 싫어했잖아. 엄마도 불편해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며느리 노릇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니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아프시다니까 내가 마음이 영 불편해. 나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한 거야. 쉬운 일 아닌 거 알지? 당신이 앞으로 나한테 잘해. 고마워, 지호 엄마. 내가 앞으로 진짜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 고맙다. 당신 덕에 살았어. 형과 동생도 아내의 결정 덕에 한시름 놓게 되었고 아내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당분간 아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아내가 힘들까봐 꼬박꼬박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친정에서 쉬도록 했고요. 아내 덕에 어머니 걱정이 좀 덜어지긴 했지만 어머니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처럼은 자주는 아니어도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요. 간혹 이상한 말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굶긴다느니 팔을 하루 종일 묶어놔서 화장실을 못 가 오줌을 쌌다느니 하는 말인데요. 제가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어머니 피해망상 증상인 거 알지? 나한테는 아들이 자기 재산 다 뺏었다고 하루에 몇 번을 말하셔. 설마니 내가 밥을 굶기겠어? 방금 드시고도 안 드셨다고 배고프다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이야? 예전에는 그래도 나는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누구냐 그러셔. 그러다 대소변 못 가리실까 봐 걱정이다. 아직은 혼자 밥도 드시고 용변도 보시지만 만약 그거 안 되면 그때는 시설로 모셔야지 뭐.
저도 어머니 증상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아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며느리 욕은 그냥 흘려들었어요. 어느 날은 정신이 또 말짱하셔서는 저한테 제 아들 보러 주말에 올 거냐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힘들어하던 아내는 이제 주중에는 먼저 전화하는 일도 없었고요. 어머니 역시 저한테 자주 전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본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병을 앓고 있다 보니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수척해지긴 하셨습니다. 주말에 가서 볼 때보다 매번 달라지는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어머니는 선망 증상이 심해지시고 피해 망상까지 더해지신 건지 제가 갈 때마다 제 아내 욕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헛소리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달래드렸고요. 옆에서 아내는 당연히 돌봐드린 공도 없다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면 아내와 아이를 시골에서 둘 수 없는 노릇이라 아무래도 시설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형제들과 의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당장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저는 최대한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생일인 8월이 다가왔고 저는 고생한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미리 지갑도 사놨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 잠시 시내에 들러 아내에게 줄 케이크를 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제 등을 세게 후려치더니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고향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제 친구놈이었습니다. 와, 이게 누구냐? 재호, 너 오랜만이다. 여긴 어쩐 일이냐? 아, 나 우리 와이프 생일이라 케이크 사러 왔지. 잘 지내냐? 나야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소식은 들었어. 요즘은 좀 어떠시냐? 좋아지는 병이 아니니 걱정이지 뭐. 우리 와이프가 고생이라 내가 많이 미안하고 그러네. 요즘 어느 며느리가 아픈 시어미를 모신다고 하겠냐? 그래. 그 말은 맞다만. 근데 너 말이요. 혹시 아무것도 모르냐? 그게 뭔 소리요? 뭘 모른다는 말이야? 아, 진짜 모르는가 보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화는 내지 말고 저기 이 동네 지금 네 와이프 소문이 이상하게 돌고 있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며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놈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시내에서 네 와이프하고 규진이 놈이 같이 술 처먹는 거 봤다고. 너 규진이 놈 알지? 서울서 다 말아먹고 너 결혼할 때쯤 여기 내려왔잖아. 어렸을 적 친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오밤중에 그러고 다니는 걸 어른들이 여러 번 본 모양이더라. 우리 어머니가 너네 집에 반찬 챙긴다고 가끔 가는데 그럴 때마다 네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있다고 하지 뭐냐. 나는 설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네가 내려왔으니까 한 번은 확인해봐. 네 마누라 간수 잘 알아 이 말이요. 마누라 간수를 잘 알아는 친구놈 얘기를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하필 소문이 난 놈이 규진이 그 놈인 건지 결혼 전에도 아내와 사귀는 줄 알았다고 오해받았던 적이 있는 놈이라 왠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친구놈과 헤어지고 어머니 집으로 왔는데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도 그랬지만 대소변 가리는 게 힘드신 건지 전에는 차지 않던 기저귀도 차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처방받은 치매약은 제대로 못 챙겨 먹은 듯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한쪽 구석으로 치워진 밥상 위에는 날파리가 끓고 있는 국과 밥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걸로 저는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죠. 저는 눈물을 삼키고
어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밥 좀 잘 챙겨 드시지. 얼굴이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아들이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이리 온다. 응?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을 알아는 보셨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서러운 듯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을 바꾸시더니 며느리가 자기를 괴롭히고 때렸으며 밥을 안 줬다는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해 망상 증상이려니 하고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어머니의 말이 귀에 걸리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와 있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듯 하더니 얼마 후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서인가 저는 유심히 아내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내려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올 거면 연락 좀 하지 그랬어. 나 잠깐 지호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지. 어머니는 혼자서 TV도 보시고 잘 계셔. 당신도 봐서 알잖아. 당신 생일이라 잠깐 선물 주려고 왔어. 근데 말이야, 당신 혹시 어머니 끼니랑 약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는 거 맞아? 어째 계속 수척해지시는 것 같네? 챙겨드려도 잘 안 드시는 거 잘 알잖아. 내가 당신 어머니 굶기겠어? 가뜩이나 힘든 사람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를 대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아이를 본다는 사람이 진한 화장을 하고 풍기는 향수 냄새, 그리고 어울리지 않은 옷차림도요. 그때는 아무런 티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다음 주에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CCTV를 아내 몰래 어머니 집 거실과 안방, 그리고 마당을 비추도록 처마에 설치해뒀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기에는 최적의 방법이기도 했고 아내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구놈의 말이 제발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소홀히 돌보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만약 아내의 일탈을 보게 된다면 저는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과는 달리 CCTV를 보기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아내가 어머니를 단순히 소홀히 돌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밥과 국, 볼품없는 찬으로 어머니 끼니를 챙기고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는 어머니가 스스로 입고 벗고 하셨고 제가 관찰하는 며칠 동안 어머니 목욕도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여름에 말입니다. 오래 집을 비우는 날에는 항상 마당에 남자가 서성거렸는데 그건 다름 아닌 아내 동창이자 제 중학교 동창이기도 한 규진이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디론가 데리고 나갔고요. 그놈과 나가는 날 아내는 거의 밤을 새우고 아침 늦지막이 어머니 댁에 오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그러더군요. 오래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데 그대로 놔둘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가 어머니를 한쪽 손목을 창틀에 묶어놓고 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런 꼴까지 봤는데 더 이상의 관찰은 무의미했습니다. 명백한 노인학대였으니까요. 경찰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으로 출동해 어머니를 모셔달라 부탁하고 나서 저도 바로 시골로 출발했습니다. 아내의 추악한 모습을 안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죠. 시골에 도착하니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학대하고 방치한 아내를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어머니를 지구대에서 모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늦은 시간에 어머니 집에도 없었고 장모님 댁에 연락해봐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해 어머니 집으로 오라 했죠. 나 지금 어머니 댁에 와 있어. 할 말 있으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당신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규진이 놈이랑 같이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그놈하고 바람났지? 당신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와. 이게 어쩐 일이야? 내 말 일단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필요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것도 용서하기 힘든데 당신 규진이 그 새끼랑 바람난 거 그건 내가 못 참아주겠다. 언제부터 그런 거야? 나 몰래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냐고. 아니 이제와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 우리 그냥 이혼하자. 지효 아빠, 그게 뭐 내 잘못만 있는 줄 알아? 당신도 회사 다니면서 나 혼자 애보게 하고 맨날 늦게 왔잖아. 나도 많이 힘들었어. 당신은 그놈의 돈 번다고 집에 신경이나 썼어? 그때 나 위로해준 사람이 규진이야. 말 다 했어? 지금 그게 네 남편한테 할 말이야? 감히 다른 놈이 위로해줬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히 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이혼해줘. 네 맘대로 순순히 도장 찍지는 않아. 너 우리 어머니 학대한 거 죗값 먼저 치러라. 그리고 너랑 바람난 그 새끼도 가만 안 둘 테니 그렇게 알아. 너 같은 건 엄마 자격 없어. 내 새끼도 내가 키울 거야. 알겠어? 조용히 둘만 이혼하면 되는 거지.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냐?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봐 어디. 자기 악행이 들통나니 아내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면 조금은 마음이 수그러들었을 것 같은데 뻔뻔한 행동을 보니 저도 전이가 불타올랐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 작정을 하고 저는 형제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혼자 지내시기 어려울 것 같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막내가 돌보는 걸로 급하게 의견을 모았고요. 아내의 불륜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혼한다는 말에 막내는 이러더군요. 형, 나 사실 형수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어. 동네가 워낙 작잖아. 작은 일도 소문 잘 나는 곳인데 형수 행실이 누가 봐도 좀 그랬어. 형한테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터지냐? 내가 가끔 들여다보긴 했는데 형수가 어머니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형, 그냥 이 정도에서 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결혼했을 때부터 형수는 우리 식구 별로 안 좋아했잖아. 지호는 형이 키울 거야? 그래야지. 저런 썩어빠진 여자한테 어떻게 내 새끼를 맡기겠어? 그럼 소송하게 형수가 애를 순순히 주려고 하겠어? 규진이 그 새끼도 상간난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한 동네에 이런 소문나서 한동안 시끄럽겠네. 형, 나는 형편이야. 마음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이제 형수는 우리 가족 아니라고 생각해. 아내는 이제 서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처가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이미 아이 짐을 싸놨더군요. 장모님은 영문도 모르는 눈치였고요. 둘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분위기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셨는지 무슨 일이냐면 물으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아내에게 직접 들으시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면 여자는 자기 자식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내는 제가 아이를 데려가는데도 말리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학대한 거 나 그냥 안 넘어가. 경찰이 오라고 하면 협조나 잘해라. 뭐? 미쳤어? 무슨 증거로 나를 고소해? 당신은 몰랐겠지만 내가 집에 CCTV 설치해놨거든. 거기에 다 찍혔으니까 발뺌은 못할 거야. 그리고 규진이 그 새끼한테도 전해 위자료 준비해 놓으라고 전해라. 당황한 얼굴로 씩씩거리는 아이 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뒤돌아 처가를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곳에 내려온 게 우리 어머니를 돌보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맡겨놓고 제 눈을 피해 그동안 그놈과 신나게 놀아놨던 겁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놀았겠습니까? 아내의 속내를 다 파악한 저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놈 얼굴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내의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바람 피운 그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혼인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고 소송한다 해도 저에게 줄 위자료가 없었습니다. 돈 관리는 전부 제가 했으니 따로 모아둔 돈도 없는 듯 했고요. 그놈하고 같이 살 계획이 있는 건지 순순히 집도 포기하겠다 하길래 합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물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했고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혼자 편하게 사는 꼴은 보기 싫었습니다. 나 혼자 애 키우는데 너는 양육비 안 주고 연애질까지 하는 꼴은 못 봐. 양육비 주는 조건이면 합의 이혼해 주겠지만 안 준다면 소송으로 끝낼 거야. 아이에 대한 양심은 있는지 아내는 제 말에 동의했고 저는 이혼 후 월 30의 양육비를 아내로부터 받다가 아내가 취직한 다음부터는 월 80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의 변화가 생기면 양육비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제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혼 후 아내는 아이를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있고요. 듣기로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시골에서 아직도 산다고 합니다. 이 일이 소문나는 바람에 동네에서 한동안 얼굴도 못 다니고 다녔다 하더군요. 힘들지만 저는 아이와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하남시의 아파트도 하나 당첨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아이는 아직 부모의 사정을 모릅니다. 아직은 그저 구김살 없이 잘 크고 있네요. 어머니는 아직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라는 게 효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사연 어떠셨나요? 편하게 들어달라 했지만 아마 저 대신 화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제 경험으로 누구에게 조언하기보다는 그냥 털어놓고 싶었네요. 조금은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쁜 기억은 더 이상 떠올리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이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사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